안녕하세요. 전선세무 2급 강사 차전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96회 이론시험에 대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진행할게요. 다음 중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 5가지가 있다는 거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상기할 수 있다고 예외적인 사항을 두고 있네요. 세 번째, 기업의 외부관계 이해직 관계자에게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재무회계의 경우에는 외부 이해 관계자, 그 다음에 원가회계,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이해 관계자를 위해서 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특정 기관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재무상태표이다. 아니죠. 특정 기관에 대한 성과는 손익계산서이죠. 그 이외에는 그 시점에 대한 그 재무상태표라든지 아니면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4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 문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그쵸. 재고자산 다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 실질재고, 혼합법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쵸. 일단은 내가 판매할 때마다 수량을 계속적으로 가감하는 거,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12월 31일 됐을 때 창고에 직접 가가지고 그 창고에 있는 그 재고를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을 하는 혼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인선출법, 가중평균법 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 거고, 단가 결정 방법으로는 이와 같이 4, 5개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그 다음 네 번째, 가중평균법 적용 시 계속기록법을 적용을 한 평균법을 이거 이동평균법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기록법을 산다는 거는 그에 관련된 단가가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변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평균법이 아니라 이동평균법,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을 한 평균법을 연도 말에 총매입액에서 수량을 나누는 그런 계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동평균법이 아니라 총평균법을 계산한다는 거. 4번이 틀린 답 같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회계 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보시면은 추정률을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렇죠. 추정의 변경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면은 정책의 변경에 대한 누적 효과를 먼저 적용한다. 그렇죠. 일단 정책한 다음에 추정에 대한 누적 효과 적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거 일단 소급해서 적용하기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회계 추정으로 보아서 전진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번의 답은 3번으로. 그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좀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 변경하는 거 이거는 맞겠지만은 이익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없겠죠.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첫 번째 보시면은 자본금, 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너무나 자주 표현되는 표현이라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 두 번째, 이익준비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한다. 이거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틀린 표현인 거고. 세 번째,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에 해당이 된다. 맞는 표현이고. 네 번째, 주식 배당이 진행되어도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죠. 일단은 주식 배당이 진행돼가지고 주식 수는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그 액면가액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의 답은 2번이고 5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이 유가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22년도 단기손익의 차익은 얼마인가? 이게 지금 어떤 유가증권이든지 간에 7월 1일자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말에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그 가치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 6월 30일자에 7,500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솔직히 2021년도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이렇게 가치가 증가한 거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손익으로 잡았죠. 하지만 이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이라는 자본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주 곱하기 가치가 증가한 1,000원에 대해서 만큼 단기 손익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와 같이 단기 손익의 차이를 처분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은 그 이전 단계에서 애시당초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그 회계 처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기 손익이 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처분한다 할지라도 처분 손익,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데 솔직히 그 이전 단계에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인 거고요.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손이란 무엇인 거죠? 내가 어떠한 정상품을 이렇게 생산을 한 것이 아니라 약간 비정상적인 약간 그런 것들 우리 공손이라고 하는 거잖아. 틀린 거 뭐 있을까요? 공손은 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불합격품을 의미한다. 네, 맞는 표현인 거고요. 두 번째, 공손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구분하며 정상 공손의 경우에는 매출원가, 비정상 공손의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세 번째,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에 포함시킨다. 제조 원가를 포함시키는 정상 공손이고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인 거고 정상 공손은 원가성이 있다. 따라서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주식회사 블루오션의 선박제조와 관련된 원가 자료이다. 유람선 B의 단기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지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이와 같이 60만원, 20만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세 번째의 제조간접비 이거 얼마나 배부되는지 그거 보라는 거겠죠? 근데 단기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25만원인데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말은 즉슨 60%, 40% 비율대로 25만원을 안 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5만원에 40%는 10만원이니까 지금 합산을 하면 얼마죠? 80만원에 10만원이니까 90만원. 7번의 답은 1번이겠네요. 그 다음으로 다음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단은 기역의 경우에는 비례원가, 니은의 경우에는 고정원가, 디귿은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 각각 이렇게 됐네요. 일단 기역,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고정도의 주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네, 맞는 표현인 거고요. 니은,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맞죠. 일단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주업도가 아무리 증가해도 감소해도 총 원가는 동일합니다. 세 번째,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혼합된 준변동원가에 대한 그래프이다. 맞는 표현인 거고, 니은, 리을은 일정한 범위의 주업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는 준고정비를 듣는다. 이거 지금 제가 2번에서 잘못되게 말을 했네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3번쯤, 4번쯤 가다 보면은 내가 이거 지금 정답을 다 말했는데 라고 다 정답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건 아니죠. 일단은 단위당 원가라고 하는 건 총 원가에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주업도를 나눕니다. 당연히 주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거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겠죠? 따라서 지금 니은은 단위당 원가는 점점 감소하는 이와 같은 회계 처리니까 고정비에 대한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번의 오답은 2번으로 체킹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에 대한 문제예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동 시간당 1,000원이다. 일단은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 자체가 직접 노동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1,000시간 발생했을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지금 10만 원이 과대 배부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여러분들 제조간접비 배부액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정 배부율에서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을 곱해서 제가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 자체로는
이거 금액 자체로는 1,000원인데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1,000시간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곱해진 거니까 이거 지금 100만 원이 예정 배부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과대 배부됐다? 그 말은 즉슨 이게 지금 실제 발생액은 거기에 10만 원을 차감을 한 90만 원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에 대해 여기서 각각 60만원 그리고 동력에는 63만원의 부분 원가가 집계되어 있을 경우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성형 부분에 배부될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접 원가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으로 한다. 그 말은 즉슨 60만원이나 63만원이나 각각 수선이나 동력 부분에서 이게 대체된 용역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800시간 나누기 120시간이니까 66%. 그 다음에 이게 9,100 더하기 3,500 하면은 12,600인데 이거를 다시 9,100으로 나누면은 72%로 각각 안분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60만원 곱하기 0.66 그 다음에 63만원 곱하기 72%는 84만 9,600원? 근데 여기에 가장 근접한 값이 84만 9천원?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2번으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약간 그 퍼센티지를 어림잡아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장 근접한 값을 답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비율로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은 2번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일단은 직접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600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700kW와 같이 서로 사용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한다는 거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 문제 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론 파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거 지금 수입에 대한 관세, 농어촌 특별세는 당연히 부가세 그 이전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할부 판매 그리고 장기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도 가산하는 거고, 근데 그 세 번째 보시면은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이제 받는 그 연체이자, 이게 솔직히 연체이자가 내가 해당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가요? 그 이외로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11번의 답은 3번인 거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 사진보험료도 당연히 가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을 다 가장 틀린 거 보도록 할게요.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그리고 식대의 경우에는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월 10만원, 출산보육수당의 경우에는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에는 500만원. 따라서 12번의 오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13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재화의 간주 공급 중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이 직매장 타사업장 반출 이거밖에는 없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이론 파트 때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배우자급여, 일단은 해당 배우자가 약간 구리긴 하지만은 직접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 어쩌겠어요. 인건비로 처리를 해야지. 두 번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료, 운반비. 당연히 상품과 관련된 그 부대 비용이라고 하면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 복식부의 의무자에 대해서는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이와 같은 장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1,500만 원이 초과한다고 하면은 그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게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기부금은 법정, 지정 아니면 종교단체 이 세 가지 정도로만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도 포함이 되고, 근데 비지정은 솔직히 아닌 거죠. 무슨 사업 조직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14번의 답은 4번으로 이와 같이 필요경비로 제외되는 거, 이와 같은 기부금. 그 다음에 15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걸 표현하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발급해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아닌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일단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범위가 뭐 3억에서 2억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종이세금계산서를 많이 발급을 해요. 근데 보통 종이세금계산서 본인이 2장 작성하고 하나는 그 매입자한테 주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어.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다거나 누락되거나 그러면은 이거 수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이거 찍고 다른 걸로 발급하자라고 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 물론 종이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자로 이거는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다음 2번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이게 해당 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약간 잘못됐다는 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조사관 그쪽에서 경정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알고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는 이건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번째, 계약의 해지로 인한 발급의 경우에는 그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한다? 아니죠. 그 계약 해지를 그 작성일자로 해야 되는 거겠죠. 4번째,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기 전 공급한 재화 용역의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은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작성일자로 한다. 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던가요? 웬만한 경우는 그 사유가 작성일, 해제일, 해지일, 그런 날을 하긴 해요. 근데 이와 같이 일반에서 간이 아니면은 간이에서 일반으로 그 과세 유형이 전환된다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납부 계산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 본디에 그 발생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표현은 아니고 지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이거 지금 이론에 대한 풀이 진행했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실무 시험에 대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전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96회에 대한 실무시험 풀이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주식회사 평화전자, 회사 코드로는 962번, 업종으로는 제조,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K랩 프로그램 다 까셨고, 일단은 96회, 962번 회사 코드로 설정하셔가지고 회사 변환해 줍시다. 그러면은 그 문제 1번부터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 첫 번째 8월 31일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 일자만 들어도 이게 법인세에 대한 중간인합이라고 하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당사의 법인세 중간인합 세액으로서 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법인세라고 하는 거 내년 3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개인사업자도 그러고 법인사업자도 그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를 그 상반기에 대한 부를 미리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법인의 경우에는 8월 30일까지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선납세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납세금 지금 500만 원으로 지출이 된 거고 보통예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선납세금 자산의 증가 차변,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대변으로 기입을 해주십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3일자. 미국의 바이든 은행으로부터 금년 2월 10일 차입한 단기차입금 2만 달러를 보통예금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상환을 하긴 했는데 지금 상환 당시 환율은 지금 달러당 1,100원이었고 차입 당시 환율은 1,200원이었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상환 당시 환율이 더 낮은 거니까 이득을 봤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환전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 차입금 없어지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변으로 단기 차입금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거래처는 바이든 은행. 이거 얼마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 차입 당시 환율 1,200원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2,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통예금으로 상환을 한 게 지금 얼마인 거죠? 상환 당시 환율은 1,1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2만 달러를 곱하면은 2,200만 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상환이익. 사채 상환이익, 외화 환산이익.
환산이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와 같이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가지고 뭐 차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환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9월 30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분 직원급여가 아래와 같을 경우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당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며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 가로 안에 보시면은 개정 과목은 급여와 임금을 사용하여 분기하기로 하고 다음에 전표로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보통 그 생산직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지금 9월등 급여대장 보시면은 박흥민 씨에 대한 게 급여 처리될 거고 차희찬 씨에 대한 급여가 임금으로 개정 과목으로 처리가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박흥민 씨 이게 지금 급여 항목으로서 차변으로 급여하면은 800번대 급여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금액이 얼마인가요? 세정 금액으로는 2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생산직에 대한 임금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제조와 관련된 임금이기 때문에 504번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정 금액으로는 230만 원. 그 다음에 예수금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 예수금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44만 9,890원이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예요. 11월 2일자. 액면가액 3천만 원이 3년 만기의 사채를 3,200만 원에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보통예금으로 이게 지금 3,200만 원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채로 이게 할 거는 돈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무조건 액면가액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차액이 사채가 대변에서 발생했는데 사채 잠시만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그 꼬다리 개정 과목을 통해서 차액을 조정시킵니다. 여기서 뭐 할인 발행 차금 이전에 잡힌 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처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12월 8일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법인 신용카드로 카페 마음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였다. 거래 현재 카페 마음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 이게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이게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매입한 거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비교통비 처리를 한 것도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한 거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얼마인가요? 9,000원 지급이 된 건데 차변으로 이거 여비교통비가 출장 부서인 영업부 직원에 대한 여비교통비 이게 9,000원. 그다음 대변으로 이거 지금 미지급금 아니면 미지급 비용 항목으로서 나라카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5번까지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도 일반 전표 끄시고 메인 매출 전표 하면 다시 여시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자. 당사는 주식회사 전자랜드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1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 영수증 처리가 지금 61번인 거죠. 그 다음에 품목 수량 단가의 경우에는 컴퓨터. 그 다음에 수량 한 개, 단가로는 이게 지금 단가가 11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공급가액은 100만 원인데 이거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110만 원? 현가여서 그렇구나. 그래서 현가이기 때문에 단가를 공급 대가로 이와 같이 기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이었나요? 네, 그 다음에 컴퓨터. 수량 단가. 그래서 지금 거래처가 지금 어디인 거죠? 전자랜드. 그래서 지금 분계가 어떻게 처리되죠? 현금으로 구입. 근데 업무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153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 비품으로 처리를 해주실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컴퓨터 뭐 110만 원짜리 이거를
굳이 비품을 처리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는 한데 뭐 여기에서는 뭐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같이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7월 16일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출장용 차량의 연료가 부족해서 주식회사 가덕주유소에서 휘발유 33,000원치를 넣고 법인 명의의 국민카드로 결제했다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그 1000cc 미만의 경차이기 때문에 이게 그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국민카드이기 때문에 이거 57번인 거죠. 57번.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 공급 대가 적으시고 가덕주유소 검색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신용카드사 어디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국민카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클릭하시고 분계도 당연히 카드로 결제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 하단에 이거 지금 153 원재료인가요? 아니죠. 그 영업부서에서 사용한 그 차량 유지비이기 때문에 822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일자로는 8월 11일자이고 여러분들도 일자 변경하셔서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거래처 주식회사 5대 양의 제품을 매출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뭐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잠시만요. 여기 지금 뭐 품목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과세로 두는 거고 품목은 전자제품, 수량으로는 뭐 딱 2,000개, 단가로는 3,400, 그리고 공급가액이 680, 68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인 거죠? 평화전자인가요? 아니, 5대양이죠. 매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이니까 전자에 옆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현금하고 외상 미수금 이와 같이 두 개로 분계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제품 매출에 대한 건 이와 같이 두고 차변에 현금으로 300만원, 그 나머지 가액에 대한 게 외상 매출금으로서 448만원을 나머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 3번까지 진행을 했고 4번 보도록 할게요. 8월 16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한지평 씨에게 제품을 판매했는데 대금 88만원이 당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적격증 빙도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별로 두고 88만원 입력합니다. 한지평 씨가 한번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지평. 네, 있네요. 그 다음 분계로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니까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거고 제품 매출 맞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는 어디였죠? 보통예금이었던가요? 아유, 참. 보통예금의 증가로 차변으로 이와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9월 5일자. 태풍으로 인해 손상된 공장 업무를 수선하고 주식회사 다고초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했다라는 거죠. 대금 중 1,000만원은 다고초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분계는 혼합으로 처리를 해라. 그리고 세금계산서 품목은 복수거래로 입력할 건 도대체 뭐가 있길래 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하나는 자본적 지출, 또 하나는 수익적 지출로 나눠져 있네요. 자, 이거 복수거래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이거 지금 3,500만원, 200만원. 중축공사, 이게 지금 얼마였죠? 3,500만원이었던가요? 그 다음에 뭐 수선비 공사로서 200만원 있었죠. 이와 같이 3,500, 200 이와 같이 처리를 했고 물론 중축공사, 도객공사, 도색공사를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이 처리를 했고 지금 거래처가 어디인 거죠? 다고처였죠. 그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던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옆표대시면 되고 이거 당연히 혼합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3,500만 원에 대한 게 자본적 지출인 거잖아요. 공장에 대한 공장 건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3,500만 원만큼 건물로 두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어디죠? 520 수선비가 820이 아니라 520으로 나머지 200만원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대금의 결제가 일단은 그 1,000만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원래 다고처로부터 받을 금액이 1,000만원 있었는데 그걸 상계시키고 그 나머지는 이거 외상 미지급금 형식으로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약간의 그 하단의 대출종표가 복잡했어요. 뭐 이런 회계 처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인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매출 전표는 꺼두시고 한번 내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확정이죠. 그렇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예정은 안 되고 확정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실게요. 2022년 7월 27일 당사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신라상사에 330만 원에 대한 세금 개선서를 발급하고 외상으로 판매를 하였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신라상사의 대표가 실종이 돼요. 실종이나 사망의 경우 그 대손상각의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그 30만 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그 두 번째 보시면은 19년도 3월 15일 주식회사 민교전자에 대한 제품을 판매한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법률상 회수 노력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대손세 공제 사유로 보아서 그 100만 원에 대한 대손세 공제 신청할 수 있고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2022년 1월 9일 순호상사에 판매를 하고 받은 약소금 2,200만 원이 2022년 6월 1일 최종으로 부도 처리되었다. 근데 이게 부도 처리가 된 건 된 건데 부도 처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1기 확정으로 했을 때 6월 30일인데 6월 11일? 이거 지금 1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아예 기간이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는 거고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2021년 7월 채무자의 파산을 근거로 하여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주식회사 경건상사에 대한 매출 채권 7,700만 원 중에서 2,310만 원에 대한 걸 이게 지금 2022년 5월 30일 보통예금으로 통장으로 수령했네요.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예전에 대손세 공제 받았던 거니까 토해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원래는 700만 원에 대한 대손세 공제를 예전에 받았다가 2,320만 원 얼마인 거죠? 이거 대손세액만 따져보면은 잠시만요. 210만 원인 거죠. 210만 원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로 처리하셔가지고 대손세 공제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저는 굳이 작성을 하지 않고 그냥 사실 판단만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러분들도 저도 신고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띄운 다음에 같이 자료를 보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일단은 예정신고 누락부는 전표 입력을 하며 가산세를 반영할 것.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출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3억 5천, 종이세금계산서 2,500. 일단은 그 합계 자체로는 3,700~500만 원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그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로 발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발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2,500만 원에 대한 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1% 가산세 붙죠. 거기에서 저는 여기 지연 발급 그냥 1% 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여기서 바로 반영을 할게요. 그 다음 매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치가 지금 2억 9천 되어 있는데 일반 매입이네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다가 2억 9천 넣어야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게 2,100만 원인 거고 법인카드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으로서 일반 매입으로 지금 2,100만 원, 210만 원 적으셔야죠. 그 다음에 매출 매입 누락분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저도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여기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자에 대한 내용인가 봐요. 비사업자인 김대웅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 407만 원을 누락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금 영수증 매출이기 때문에 그 현과 22번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 407만 원 적고 김대웅 씨가 있나요, 이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붕괴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리를 해주시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간편집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정신고 누락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으로서 2022년 10월달 2기 확정에 대한 거를 처리를 할 때 반영을 할 거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매입에 대한 것도 볼게요. 9월 16일자 주식회사 샘물에게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을 하면서 수취한 종이세금계산서 170만 원이 누락된 걸 확인하였다. 종이세금계산서니까 51번으로 적으시되 170만 원. 어디죠? 샘물이죠. 전자.
종이니까 저는 옆 표시해 두시고, 분계는 이거 현금으로 했으니까, 아이고, 1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재료니까 굳이 그 하단의 원재료에 대한 계정 과목 수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이 체크하시고 간편 집계 하단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정 누락분 20년 10월 달로 확인 처리까지 하고 매입 누락으로 보라색까지 떴는지 확인합시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얼마 누락된 건가요? 일단 잠깐만요. 매입 매출 전표 다시 드릴까요? 9월 25일자 좀 봅시다. 이게 지금 세금으로는 37만원 납부해야 되는 거고, 매입으로 지금 얼마 공제 받아야 되는 거죠? 17만원이니까 결국은 납부할 게 20만원 과소납부하고 과소신고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서 어딨죠? 407만원. 여기서 407만원이었던가요? 370만원 같았는데 370만원. 여기에다가 기타였나요? 네, 기타라면 370만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세금계산서였었나요? 뭐 종이 세금계산서이니까 170만원 기입을 해주시면서 17만원에 대한 차감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산세 내역 중에서도 과소신고 가산세 20만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게 예정 때 못하고 확정 때 한 거니까 그 감면율은 75%로 2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2.5 하면은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예정이 언제 신고됐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납부지연 이거 20만원 누르기만 하면은 팝업창이 뜨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예정신고일로 미수일이, 잠시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잠시만요. 납부고질이 언제예요? 13년 1월 23일로, 저 같은 경우에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죠? 2022년 10월 22일, 2023년 1월 23일, 3년 1월 23일, 93일? 이거 90일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3일을 더 차감해야 되는 거 20일, 90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960원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 된 것 같아요. 이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그 다음에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까지, 가산세까지. 그러면은 상단에 저장까지 누르시고 여러분들은 이거 다 마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거 결산자료 입력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일반 전표에서 하지는 않을게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 중인 그 트럭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이게 지금 보시면은 1년치에 대한 내역인데 올해는 그 3개월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60만 원 전액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12개월 중에서도 3개월의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건데, 3개월 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90만 원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비용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게 약간 이상할 텐데,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말은 즉슨 일단은 선급 비용 얼마를 차감해야 되는 거죠? 90만 원. 그리고 비용으로는 90만 원. 이와 같이 뭐 공장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 보험료니까 521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무시하고 다른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그 신고 기간에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환급세액은 미수금,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를 한다. 일단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 감소 차변으로 이와 같이 기입을 해주시고, 대급금, 환급받을 금액이기는 한데 이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통해 가지고 환급을 받을 권리는 없어지는 거죠. 자산의 감소 대변으로 기입을 해주십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자비익은 수익의 발생 대변으로 적어주시되, 이거 지금 차익이 어디서 나나요? 부가세 예수금이 훨씬 더 많으니까 당연히 미지급 세금으로 여기에 그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계정 과목 금액을 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한 문제는 다 봤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일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연 4%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다. 그리고 원금 상환에 대해서 1년 후에 함께 보통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억 원 지금 저희가 지금 8개월치에 대한 거는 사용을 한 거잖아요. 연 4%로. 그러면은 12분의 8은 이자 비용으로 해둬야 된다고요. 이 금액이 지금 얼마죠? 잠시만요. 800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 800만 원으로 두고 그와 관련된 미지급 비용으로서 부채 설정, 대변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4번에 대한 내용인데 10월까지 사용이 가능했던 그 상표권에 대해서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상각이 시작되는 시점은 취득이 아니라 사용 가능하게 된 때라고 제가 무형자산 문제 풀이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00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5를 하시고 곱하기 3 나누기 12 하시면은 감가상각 비용으로는 9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유형자산과는 다르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자산의 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이라는 유형자산을 직접적으로 차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약간은 유형자산과 다르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5번 문제인데요.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그 다음에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 4천만 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생산직에 대해서 2,500만큼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될 것이고 2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100만 원만큼 추가적으로 설정해 줘야 될 것이고 당연히 각각 발생할 때 비용으로서 800번대, 500번대로 퇴직급여 설정하겠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비용의 발생 혹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발생 혹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당연히 부채 대변이니까 이와 같이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닥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22년도 기속 원천징수 자료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아래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의 사무직 팀장 윤성수 2022년 3월 1일자에 입사를 했네요. 그 다음에 사원등록을 103으로 하는 거고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을 한 후 세부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공지 여부를 입력하시오.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당장 하지는 않고 그냥 사실 여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씨 본인 이거 지금 1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남성이에요. 세대주이고 세대주이기만 하면은 일단 남성의 경우에는 월세라든지 주택과 관련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6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7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시 도서인쇄비, 그 다음에 의료비 때 산후조리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김현애 씨 배우자에 대한 내용인데 나이 요건은 상관없고 소득 요건만 보는 건데 이게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기본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어머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소득이 없으세요. 근데 이분이 직계 존속인 고인인 윤성호 씨가 살아생전에 재혼을 한 배우자로서 윤성수 씨가 부양 중이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새 엄마네요. 근데 이게 그분이 살아생전에 법률론 관계였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제 대상으로서 이거 부양가족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님에 대한 얘기인데 당연히 나이 요건 되고 소득 요건 된다고 하면은 공제 대상 되는 거고 혹시라도 7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자녀 세액 공제까지.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한 거는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니까 당연히 자녀 세액 공제는 안 되고 기본 공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으로서 두 번째 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김친희 씨는 무주택 세대주이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월세라든지 주택과 관련된 임차, 이자 상환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현 근무지에 대해서 3,200만 원, 기납부세 134만 원 이와 같이 기재가 된 거고 종전 근무지에 대한 내역도 당연히 써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소득세 중에서 결정세, 기납부, 차감징수 어떤 걸 쓰느냐? 당연히 결정세액을 쓰셔야 합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보시면은 당연히 보험료 중에서도 저축성보험 안 되고 야간 대학 교육비 당연히 되는 거고 콘택트 렌즈는 50만 원 한도 당연히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비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000만 원 중에서도 여기에서 뭐 질병치료비라고 있기는 하지만은 뭐 그닥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월세세액공제 보도록 합시다. 월세세액이 지금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40만 원으로서 12개월로 환산하면은 48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750만 원 한도니까 다 공제를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으로서 개인연금 뭐 부디백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제가 가능한 거고 입력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저희 지금 제가 빠르게 지나가기는 했지만은 솔직히 저희가 굳이 뭐 회계 프로그램 자체에다가 입력하는 게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어떤 자료를 넣어야 하는지 그 판단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쓸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 외의 경우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97회에 대한 이 해설은 다 96회에 대한 해설은 다 끝났고 그 다음 영상 95회 이론 수업, 이론 시험에 대한 풀이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